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친구는 새 부류가 있다고 해요.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한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따금 이곳에서 진정한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슬프지만 눈물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러움을 느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세 부류 중에 꼭 하나를 고를 순 없지만 꼭 골라야 된다면 질병과 약을 더해서 독약 같은 친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전 과연 다른 이들에게 어떤 사람이며 어떤 친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전 제가 원하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입도 무거웠으면 좋겠고 배려해주는 친구를 가지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다고 해도 꼭 상대도 그런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상대가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릴 때 일기를 자주 썼지만 성인이 되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어쩐지 쑥스러워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30대의 저는 아직 미혼이고 결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직업은 일반 행정 공무원입니다. 지역을 쓰면 익명으로 신청한 게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가 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직업 군인이셨던 아버지 때문에 각 지역을 몇 년에 한 번씩 돌았어요. 그래서 제게 오래된 친구가 없었죠. 적응을 할 만하면 이동을 하는 탓에 나중에는 친구 사귀는 것 자체도 꺼려졌습니다. 물론 성격 자체도 소심하고 내성적인 게 한몫했고요. 거기에 더해 군부대 안에 학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학교에 다닐 때 군인 아파트에는 친구조차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는 검문 후에도 차량으로도 꽤 오랜 시간 진입해야 하는 거리에 집이 있었기에 항상 허락이 필요했어요. 아마도 그런 환경 때문에 제가 친구를 만드는 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자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좋은 일 혹은 좋지 않은 일을 겪으면서 진짜 친구를 곁에 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력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했으니까 말이죠. 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보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럼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딱 10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친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량진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 만나게 된 거죠. 제가 집에서 굳이 나와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아버지는 절대 반대를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점심마다 군사용 비행기 소리 때문에 이중창을 뚫고 드르르 하고 진동이 오는 그 아파트에서는 절대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걸 설득시키고 겨우 나올 수 있게 된 거였죠. 처음에는 마냥 모든 게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가방을 메고 트레이닝복 차림을 하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도 신기했죠. 거리에서 먹는 컵밥과 혼자 밥 먹는 모습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고시원과 독서실, 학원을 오가는 게 익숙해지고 반년이 지났을 때 저 스스로가 점점 지쳐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따금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면
제가 그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이 많았거든요. 혹시 라이터 있어요? 그 친구는 엄지로 불을 붙이는 신용을 하며 제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죠. 네? 아니요. 아, 사야 되나? 큰일이네. 돈 빌려드릴까요? 그 친구는 제 말을 잠시 해석하려고 하더니 이내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아, 웃어서 미안해요. 아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라이터 집에 많아서 돈 주고 사기가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빌려준다니. 아, 그랬군요. 정말 착하네요. 나이 몇 살인지 물어봐도 되나? 전 25살이에요. 여기 온 지는 딱 1년 됐고요. 저도 동갑이네요. 전 반년 조금 지났어요. 와, 그럼 우리 친구네? 반가워. 말 놓자. 친구. 그 말을 하면서 손을 내비는데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저는 얼결에 악수를 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독서실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친구는 경찰 공무원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이라 밝고 재밌고 유쾌한 성격이었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한참을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담배를 입에 반쯤 물고는 가끔 오가는 사람에게 불을 빌리고는 말을 이어갔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었고 넉살 좋게 안면이 익은 사람과 인사도 하면서 말이죠.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남자친구는? 아직. 왜? 그야 별 관심도 없고 딱히 사귈 시간도 없었고. 그 얼굴 그렇게 쓸 거면 차라리 놔주지. 아깝다. 나라면 양다리도 가능할 텐데. 혹시 모태솔로? 전 대답 대신 웃었죠. 미쳤어? 대학 때는 대체 뭐하고? 그냥 공부하고. 난 술도 못 마시거든. 나도 술은 잘 못 마시는데 마신 것처럼 잘 놀지. 그럼 넌 남자친구 있어? 당연한 소리를 묻고 있구나? 일단은 계속 만나고 있지. 3년. 와, 굉장히 오래 사귀는구나. 뭐 공부한다고 예전처럼 잘 만나지는 못하는데 대학 때 만나서 지금까지 그냥 사귀고 있는 거지.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저희는 더 가까워졌고 친구가 이야기한 남자친구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죠. 고시원에서 함께 팔짱을 끼고 나오는 걸 봤기 때문이었어요.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같은 고시생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잠깐의 의심이었을 뿐 서로 공부 때문에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바로 접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남자친구가 아니라는 말이야? 아니, 남자친구가 맞긴 하단 말이지. 뭐 일단은. 그럼 그 3년 사귄 남자랑은 헤어진 거야? 아니, 그냥 가볍게 만나는 건데? 바람을 피운다는 말이야? 그게 뭐 잘못된 거니? 전 당황해서 입만 뻥긋거렸죠. 하여튼 넌 정말 고지식해서 탈이라니까. 남자는 여럿을 만나봐야 아는 거야. 보는 눈도 키우고. 그리고 난 사람 자체를 안 믿거든. 기대를 하지 말아야 실망도 없다고 생각해. 내 남자친구도 다른 여자 만날걸? 뭐?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만나? 뭐 확실한 건 아닌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 난 젊을 때 한 명이라도 더 만나보자는 주의라. 그리고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은 경찰 간부 준비하거든? 만약 합격하면 나한테는 좋은 신랑감이 될 수도 있고. 왜? 내가 속물 같니? 뭐 그래도 상관없어. 난 나처럼 아예 드러내놓고 솔직한 게 좋다고 봐.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 감추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 내숭 떠는 여자도 싫고 허세 부리는 남자도 싫고. 친구는 굉장히 솔직했어요. 특히나 자신의 감정에 관해서는 여과 없이 다 드러냈죠. 제 내면에는 고지식함과 솔직함의 어느 중간에서 방향을 잡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친구가 선택한 일에 대해 가타부탄 말을 덧붙이고 싶진 않았죠. 뭐랄까, 대리만족이랄까? 제가 할 수는 없어도
친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시원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그 모습이 멋졌죠. 여기에 더해 성격도 시원시원했습니다. 밥을 공짜로 먹는다고? 덕분에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돈도 절약할 수 있고 맛도 있다고. 그래도 난 그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닌데. 나도 다니진 않아. 그래도 교회라는 곳의 이미지가 덕분에 엄청 좋아지긴 했지. 내가 나중에 합격하면 크게 기부도 할 생각이 있다니까. 그니까 먹자. 당시 노량진에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아침밥을 무료로 제공해 주었어요. 돈을 내고 먹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간소한 식단이었죠. 국, 밥, 계란, 김치, 마른 반찬, 김 정도가 제공이 되는데 그 친구 덕에 알게 되어 몇 번인가 함께 갔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는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저도 적응이라는 걸 하고 있었죠. 매일 가볍게 목례만 하던 고시원 총무와도 인사를 하게 되었고 학원에서 아는 사람과도 말을 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낯가림이 심해서 그렇게 친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길을 가다 마주쳐도 이전처럼 피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수 있게 되었죠. 방금 지나가던 사람 누구야? 뭐야? 무슨 사이야? 우리 고시원 총무야. 엄청 친절하셔. 무슨 공부하는데?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서. 어쨌든 너랑 별 사이는 아니라는 거지? 그야 그렇지. 그럼 나 소개시켜주면 안 될까? 저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왜? 네가 좋아하기라도 하니? 아니, 안 친해. 근데 널 소개를 시킬 수가 없지. 그냥 소개 좀 받아라. 말만 해주는 것도 어렵다고? 친구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 너 부끄럽다고? 진짜 나 너무 슬프다. 이 정도는 해줘야 친구지. 소개 안 해주면 네가 관심 있는 걸로 알고 있을 거야.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정말로. 그 뒤로부터 친구는 계속 제게 소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더 참지 못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까지 좋다고 하는데 계속 거절하는 게 모양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단순히 인사만 하던 그 예의 바르고 친절한 총무에게 부탁하기를 시전했죠. 그때 그 표정은 곤란함 그 자체여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머리라도 박아넣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거의 반은 억지를 부려야 했고 총무는 일단 알겠다면서 번호를 주더군요. 솔직히 2번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짓이었습니다. 잘 됐어? 만나기로 했다더니. 날 무척 좋아하는 것 같긴 해. 피곤할 정도야. 차라리 잘 됐네. 잘 안 될까봐 걱정했어. 왜 그런 걱정을 해? 아무래도 내가 반은 억지를 부려서 총무님한테 소개한 거니까. 조금 신경 쓰이긴 하잖아. 공부하러 온 곳에서 소개팅이라니. 야, 이 공부하러 온 곳에 커플이 반 이상이야. 공부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어리고 젊은걸? 그래,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실제로 노량진에는 굉장히 커플이 많아요. 같은 고시원, 같은 독서실, 같은 학원까지 다니면서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이곳에 와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긴 절대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와선 안 되는 곳이구나. 또 하나 더 알게 된 것은 커플 중 한 명이 합격하면 대부분 그 관계가 깨지고 만다는 것이었죠. 모두 다라고 할 순 없겠지만 확실히 이곳은 그저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사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죠. 오늘도 만나기로 했거든? 나 먼저 갈 테니까 넌 열심히 공부해라. 알았지? 파이팅! 조금 의외이긴 했습니다. 굉장히 성실해 보였던 총무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거라고 생각은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새삼 이곳이 정말 외로운 곳인가 보다 하는 생각과 동시에 친구 정도면 예쁘고 매력적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 자정이 약간 넘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제 방을 누군가 두드렸고 내다보니 여자 총무님이 서 계셨어요. 고시원은 지하와 1층은 남자 원생만 있었고 2층과 3층에는 여자층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자층의 화장실 청소와 회원 관리는 주로 여자 총무가 하는 일과였죠. 하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마주친 적도 거의 없는 사이였습니다. 제게 남자 총무님께 가보라고 전달한 뒤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시더군요. 전 고개를 갸웃하며 옷가지를 잘 챙겨 입고 고시원의 총무실로 내려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친구분 있잖아요. 네. 잘 만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꼭 5번을 만나야 합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5번이요? 그 친구분도 억지로 나와서 저를 만나는 거라고 하던데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런 게 아닌가요? 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친구가 소개를 해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총무는 허탈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뭔가 앞뒤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역시 거짓말이었나 봐요. 저는 그쪽이 억지로 저와 그 친구를 연결한 줄 알았거든요. 그 친구분도 그렇게 저에게 말을 했고요. 5번은 만나야 한다며 절친한 친구의 소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고 하셨고요. 근데 매번 술을 마시니 제가 여기 놀러 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러면 이르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총무실 의자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로 면목이 없어요. 아니요. 저도 원생 부탁이니 그냥 나간 거였어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제가 확실히 거절 의사를 밝혔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지셨을까봐 걱정이네요. 오늘 거절하고 오는 참이라. 아닙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이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접신물에 코를 박고 싶다는 속담이 왜 생겼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전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그날은 잠도 못 자고 뒤척였죠. 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만났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따져 물을 말들을 몇 번이고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친구와 만나자마자 던진 물음에 친구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반응했어요. 그게 뭐? 그 정도 거짓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만나고 싶어 죽겠어서 싫다는 친구를 졸랐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밑장 다 까고 시작하라고? 연애는 갑을 관계야. 결국 더 좋아하면 지는 거라고. 몰라? 아니, 넌 솔직한 게 좋다고 했잖아. 그게 네 매력이고. 왜? 네 이름 좀 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리고 그 총무에게 관심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쪽팔린 게 중요해? 내가 잘해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넌 이해를 못하니? 아니, 그런 거면 나한테 말을 해주고. 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네가 왜 이걸로 따지는 건지. 넌 총무가 아니라 내 친구야. 근데 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지금 내가 거짓말 조금 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나 너무 서운하고 슬프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다. 순식간에 입장이 바뀌어서 제가 사과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라면 친구의 허물도 덮을 줄 알아야 했다고, 타인의 시선이나 본인의 입장보다 친구의 상황을 더 이해했어야 했다고, 모두 제가 친구가 없었기에 몰랐던 거라고 저 스스로를 책망했죠. 그리고 그 뒤에도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감정에 솔직한 친구는 몇 번이고 다른 사람에게 빠지더군요. 그래서 몇 없던 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이전처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게는 친구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비록 친구와 이전처럼 독서실을 다니고 아침밥을 같이 먹진 못했지만 전 나름대로 혼자 또 같이 있는 시간을 잘 조율했죠. 1년이 넘어서자 공부하는 법도 터득이 되었습니다. 전 아침보다는 늦은 밤에 집중이 잘 되고
효율이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독서실도 24시간 개방하는 곳으로 옮겼고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대신에 아침 9시까지는 잠을 잤습니다. 기본서를 보고 관련 문제집을 집중적으로 풀었고 시간도 체크하면서 진짜 시험 보는 느낌을 내려고 했죠. 시험 바로 직전 학원에서 마무리 특강을 할 때쯤에는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잠자는 시간도 늘리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서 시험 시간에 몸을 길들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저는 27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죠. 필기 합격자 발표를 하던 그때 아버지가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바로 본가로 내려가게 되었고요. 솔직히 지긋지긋한 노량진을 2번은 밟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를 보기 위해서 아주 가끔 시간을 내어왔습니다. 아, 너무 지겨워. 이제 나이가 벌써 20보다 30에 가까워지는데 공부도 싫고 사람들도 지겹고 매일 시험. 아, 짜증날라 그래. 아이, 부모님도 요즘에는 은근히 독촉하고 눈치 주고 그런다니까. 아무래도 좀 압박을 하시긴 하겠다. 힘들지? 넌 합격했잖아. 그니까 내 마음은 모를 거야. 남자친구도 나한테 그냥 취직하면 어떠냐고 그러더라. 아, 응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시험 앞두고 재를 뿌린 거지. 네 꿈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나쁘다. 솔직하게 말하고 응원해달라고 하는 게 좋지 않아? 친구는 입술을 실룩거리다가 기운 빠진 몸짓으로 어깨를 늘어뜨렸죠. 그건 무리야, 무리. 그래도 꽉 잡혀 사나 보다. 오래 만났다더니. 그게 아니라 나 공부하는 비용 전부 부담하고 있거든. 뭐? 비용을 전부? 부모님도 주신다며. 그니까 내가 이렇게 고시 공부를 편하게 하는 거지. 둘 중 하나만 중단해도 나 슬리퍼나 질질 끌고 다닐걸? 난 옷이랑 신발은 절대로 포기 못하니까 여유롭게 살아야지. 전 솔직히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간 매일 오래 사귄 남자친구에 대한 욕만 늘어놓았기에 굉장히 나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친구는 분명 자신에게 관심도 없고 일 중독자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고 그 사람이 방치했고 그 사람이 나쁘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고시 뒷바라지를 했다면 그 액수가 상당했을 것 같았죠. 보통의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그 돈이 대부분 옷을 사거나 화장품을 사거나 데이트 비용으로 쓰였다는 건 확실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걸 능력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사랑의 증거가 바로 돈이라고 말이죠. 날 너무 나쁘게 보지는 마. 나도 나름 사랑을 시험한 거니까. 결혼도 할 생각이고 말이야. 계속 공부하기 싫어지면 해야지. 결혼? 결혼을 한다고? 흔히 말하면 취집이라고 할 수도 있지. 너 경찰이 꿈이라고 했잖아. 아, 여자 쪽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 짜증나게. 아, 그리고 여기서는 남자친구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완전 거지들 뿐이라니까. 꿈과 허세만 가득한 실패자들. 확실히 친구의 말만 듣고 보면 성격이 어딘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도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죠.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지만 결국 합격을 하지 못한 본인에게 실패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친구는 노량진에서 나와 본가인 인천으로 돌아가죠. 저도 몇 번이나 초대를 받아서 집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부모님도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유쾌하셔서 불편하지도 않았죠. 더구나 제가 자라난 환경 탓에 또래보다는 어른들과 어울리는 게 편하기도 했고요.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기에 기분도 좋았죠. 이 집이 조개구이는 정말 괜찮아. 술도 마셔도 된다. 내 친구 술 안 마셔. 억지로 주지 마세요, 엄마. 한 잔도? 정말 한 잔도 못 마셔? 네. 한 잔은 먹을 수 있긴 한데 알코올을 분해 못한대. 더구나 쟤는 그 흔한 클럽이나 나이트도 못 가봤대. 초국보급이라니까. 친구 보고 좀 배워라. 매일매일 술만 먹고. 비교하지 마. 결혼하기 전에 마시지 그럼 결혼 후에 마실까? 이럴 때 풀어주셔야죠.
그리고 언제는 술 못하면 인생의 즐거운 반이 없다며. 아빠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말한다니까. 성격이 이렇게 다른데 친구인 것도 신기하다. 그나저나 저번에 여행은 즐거웠니?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요? 친구랑 가면 엄청 즐겁지. 맞은편에서 조개 껍질을 버리고 있던 친구가 제 발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저는 이에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너랑 간다고 해서 보냈지. 아예 아니면 안 보냈어. 애가 워낙. 어쨌든 이제 결혼할 건데도 불안하고 그려. 그래도 남편감이 딱 너 같아.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가리키며 웃으셨죠. 저요? 아직 본 적 없어? 네, 말로만 들었어요. 얘랑 성격이 반대야. 좀 무뚝뚝하긴 해도 잔적 많고 공부한다니까 기다려주고 우리도 대신 챙겨주고. 걔도 술은 안 먹지. 노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처음에는 말이 너무 없다 싶어서 별로였는데 거의 6년 넘어가지. 그렇게 보니까 알겠더라고.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 확실히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함께 있었고 머릿속에서 크리스마스 때 친구가 그 남자친구와 놀러가지 않았다는 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제게는 다른 친구들 몇 명과 놀러 간다고 분명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남자친구는 어쩌고 가냐고 물었을 때 조금 싸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저와 여행을 간 줄 아는 게 어딘지 모르게 찜찜했죠. 결혼까지 할 시점에 굳이 거짓말을 이상하긴 하더군요. 이윽고 술자리가 끝나고 친구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랑 갔어. 그냥 말하기 그래서 둘러댄 거고. 근데 결혼 상대인데 뭐라고 하실까? 워낙 부모님들이 고지식하고 괜히 신경 쓰이실까봐. 고작 일본 여행인데 나도 어쩌다 보니 너랑 간다고 말했지. 귀찮아서 그런 거야. 너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당황했지? 조금. 친구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건 얼마 가지 않고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친구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소개를 받은 건 아니고 우연히 제가 둘이 있는 식당에 가게 되면서 합석을 하게 된 것이었죠. 굉장히 어색한 자리였습니다. 친구도 저도 그리고 친구의 남자친구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친구의 남자친구는 제가 상상한 그대로였습니다. 단정하고 차분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죠. 친구의 부모님이 왜 저와 비슷하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와 굉장히 흡사한 느낌이었죠. 결혼식 하기 전에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났네? 상당히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제가요? 그렇죠. 정신이 없었네요. 엄청 친한 친구라고 해서 계상 만나려고 했는데. 자기야, 내가 말했잖아. 진짜 바쁘고 이 친구가 시간이 되면 자기가 바빴고, 그지? 친구의 남자친구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저 선물 잘 받았어요. 일본에서 오면서. 자기야, 나 담배 좀 피우고 올게. 끊었다며? 아직도 태우는 거야? 그게 아니야. 눈치 좀 챙겨. 그래, 알았어. 다녀와. 너도 같이 가자, 얼른. 저는 갑자기 밖으로 끌려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친구는 그때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일본 여행은 남자친구랑 간 게 아니라 이전에 만났던 전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 거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남자친구 모두에게 저와 간 거라고 둘러댔던 겁니다. 한숨만 나오더군요. 솔직하고 늘 당당했던 친구의 모습에 약간 실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도 결혼 전에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처음으로 친구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아닌 건 아니니까요. 누가 잘못된 걸 몰라서 그래? 이별 여행이었다니까. 결혼하면 어차피 끝인데 나 나름대로 마무리한 거야. 넌 내 친구면서 이런 거 하나도 이해 못해줘? 눈치라도 빨라서 적당히 그렇다고 해주길 바랄 수도 없고
아휴, 답답하고 아슬아슬하고. 모태솔로라서 그런가? 여기서 연애 문제가 왜 나와?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럼 6년을 기다려주고 뒷바라지한 남자친구한테 나 이별 여행 좀 다녀올게. 기다려줄 거지? 이럴까? 그야. 근데 왜 자꾸 날 끌어들이냐고. 나도 어쩔 수가 없다니까. 남친이 너 말고는 다 안 믿어. 다른 친구들이랑은 술 먹고 나이트 가고 그런 전적이 있어서. 이게 다 내가 너 좋게 말해주고 포장해줘서 그런 거야. 그래도 나 이런 거 너무 불편하고 당황스러워.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번만 제발. 알았지? 근데 선물이 대체 뭔데? 몰라. 네가 줬다고 하고 포장된 봉지채로 줬거든? 전 남자친구가 일본에서 나한테 준 건데 공항까지 마중 나와서 당황해서 그걸 줬지. 흔들어 봤는데 아주 가벼웠던 것만 기억나거든? 모른다고? 그걸 모르면 어쩌니? 무조건 말을 돌려. 그리고 술 취한 척. 술 못 먹지. 그럼 그냥 유도를 해서 잘 해봐. 나도 내용물을 모르잖아. 그니까 네가 줬다고, 그래서 모른다고 한 거란 말이야. 결국 저는 친구의 편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불쾌한 건 뒤로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뜨거나 혹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적당히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둘러댔고 친구도 제법 맞장구를 쳐줬죠.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는 가시방석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정말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의외로 친구가 남자친구에게는 굉장히 순종적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만나던 남자들에게 대하는 방식과 확연히 다르다는 건 한눈에도 알겠더군요. 선물은 잘 쓰고 계신 거죠? 마음에는 드세요? 마음에 들죠.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나 필요 없을까봐. 그 선물은 제가 늘 지갑에 넣고 다녀요. 그렇죠. 지갑에 넣으면 좋긴 하겠다. 뭐야? 둘이 많이 친해졌네? 역시 선물이 최고라니까. 그럼 우리 이쯤에서 술 한잔 짠! 야, 너는 물 담아줄게. 그런데 그때 저는 정확히 보았습니다. 친구의 남자친구의 눈에 불쾌함이 떠오르는 것을 말이죠. 이제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닌 저는 어차피 모두와 잘 지낼 수 없다는 걸 모르지 않기에 일부러 잘 보이려고 노력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가끔 만나면 가볍게 인사를 하고 적당한 핑계를 대고 자리를 빠져나왔죠. 딱 그 정도의 거리가 친구와 그 남자친구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딱 반년 뒤에 결혼식을 했고 친구는 가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반짝거리는 드레스를 입은 친구는 마치 천사처럼 보였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바쁘면 굳이 안 와도 된다니까. 주말에 바쁘긴 왜 바빠. 괜찮아. 그리고 친구 결혼식인데 내 주변 친구 중에는 네가 첫 번째 선두주자고. 축하해. 그래. 고맙네. 이왕 온 거 밥 많이 먹고 가라. 내가 정신이 좀 없어서 못 챙길 것 같네.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 일단 나중에 봐.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냥 기분 탓으로 넘겼죠. 웨딩 마치가 끝나고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신랑 신부가 옷을 갈아입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친구가 저를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신혼여행이 끝나고 난 뒤부터는 연락 한 번이 없었죠. 그리고 며칠, 한 달, 두 달이 되었을 때 제 연락 자체를 피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역시나 친구는 저를 멀리하려고 하던 게 맞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이유라도 알고 싶더군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냥 별 이유 없어. 기분 탓이겠지. 원래 결혼하면 다들 연락도 뜸해지잖아. 좀 솔직해질 순 없니? 뜸한 게 아니라 차단한 거잖아. 너 진짜 눈치 없다.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오빠가 너 싫어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남편이고 앞으로 평생을 살 텐데 이런 걸로 싸울 순 없잖아. 너한테는 친구가 그 정도야? 누가 싫다면 그냥 버리는?
네가 친구에 대한 환상?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친구? 나한테는 도움이 되냐 되지 않냐 두 가지뿐이야. 솔직히 내가 결혼한 마당에 네가 누굴 소개해주겠냐?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해서 입에 거품이나 안 물면 감사하지.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흘렸죠. 고고한 척 하지 마. 결국 너도 나랑 같이 있으면 덜 외로웠던 거잖아. 내가 대신 화도 내주고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도 해주고 아니니? 그렇게 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인간이거든?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치? 이제 알겠어. 내가 널 왜 이해 못했는지. 그건 네가 날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이었어. 뭐? 네 말대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원하지. 근데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 배려심, 이타심. 근데 너한테는 그게 없었지. 오로지 본인밖에 없었지. 그래서 내가 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던 거야. 그냥 너가 나한테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리고 너처럼 눈치 없는 애가 옆에 있으면 계속 내가 긴장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서 매번 피곤? 혹시 진실을 너무 많이 알아서 내가 무서운 거 아니고? 친구는 제 눈을 마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넌 끊임없이 비밀을 만들고 비밀을 알게 된 친구들을 내치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거야. 그게 가장 편리했을 테니까. 친구가 없는 건 나뿐만 아니라 너도 그랬잖아. 이제 알겠다. 마음대로 해석하고 앞으로 귀찮게 연락하지 마.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꽤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힘든 시기를 같이 버텼다고 생각했던 친구였으니까요. 친구를 잃는다는 게 슬펐습니다. 그래서 전 바보 같다는 걸 알지만 계속 친구를 설득했어요. 이해한다고 했고 앞으로는 더 이해해보겠다고 했죠. 그렇지만 친구는 제 호소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딱 3일 저는 그 설득을 완전히 멈춰버렸죠. 지치더군요.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필요가 없으면 버려지는 관계를 끝내고 싶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그래, 그렇게 하자. 잘 지내. 라는 마지막 말을 해버렸습니다. 휴대전화가 뜨거워질 정도로 통화를 하고 충전기를 연결한 뒤까지도 수다를 떨던 그런 친구였지만 이상하게도 생각보다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는 건지 정말로 지쳐서 조금 쉬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없으면 절대로 못 살 것 같던 그런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이후에 꽤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싫어하던 다른 친구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바로 주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기에 늘 들고 다녔던 휴대전화도 놓고 다닐 수 있었죠. 시원섭섭한 정도가 제가 느낀 감정의 전부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긴장하지도 거짓말하지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았어요. 무엇보다 그 친구와 떨어지면서 다른 인간관계를 늘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함께 고시원과 독서실을 다니다가 현재는 합격한 사람들과 만남도 따로 가졌죠. 처음에는 단순히 그 친구가 싫어했던 사람들을 만나려는 목적이었지만 만나다 보니 친구가 말한 것처럼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제가 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걸 그만뒀다는 거였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제게 이전보다 좀 더 편해진 것 같다 라는 말을 자주 하더군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노력이라는 게 상대에게는 어쩌면 큰 부담으로 다가갔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친해지고 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확실히 인정해요. 그렇게 5년 정도가 더 흘러 제가 30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는 걸 보고 바로 연락을 했죠. 누구시죠?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밥 한번 먹었는데 은지 남편입니다. 기억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기억은 하는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휴대전화를 뒤졌어요. 실례가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연락드려요. 같이 있는 거 맞죠? 휴대폰이 고장이 났다는데 옆에 있으면 혹시 바꿔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보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이 넘어 결혼까지 하고도 아직도 제 이름을 팔고 있다는 게 너무 웃겼죠. 이걸 어쩔까? 당장에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할까? 아니면 상황을 두고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후자를 택했죠. 단연간의 습관적 거짓말로 대충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저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 남자가 조금 불쌍하기까지 했죠. 마치 예전에 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몇 년 전에 딱 한 번 만난 저에게 연락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전화를 걸면서도 혹시나 실례가 될까봐 몇 번이나 망설였을 겁니다. 예전에 저처럼 무엇이 옳은 일인지 감이 잡히진 않았어요. 거짓을 모르고 평생 사는 게 이 남자에게 행복일까? 아니면 진실을 알고 슬픈 게 나을까? 제 경험상 당연히 진실을 알고 슬픈 게 좋을 것 같았죠. 하지만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 섣부르게 판단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다들 진실을 아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면 둘 사이에 끼지 않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런데 이미 그 둘 사이에 제 존재를 끼운 건 제가 아니라 그 친구였잖아요. 절대로 관여하고 싶지 않은 문제에 제 이름을 팔고 저를 방패로 삼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내 친구는 술도 안 먹고 너무 착해서 탈이야 라고 말하고 다닐 걸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절교를 선언했으면서 뻔뻔하게 말이죠. 그날 늦은 새벽에 저에게 다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운하네? 내 번호 지웠어? 이게 얼마만이야? 3년? 2년? 아, 그래. 4년 반. 그 정도? 그런가? 그래도 내 목소리는 기억하네. 나 진짜 너 엄청 보고 싶었잖아. 그러게, 오랜만이네. 넌 잘 지내? 꿈은 이뤘니? 꿈? 무슨 꿈? 왜? 적당히 일하다가 결혼하면 그만두고 남편이 번 돈 쓰고 다닐 거라고 했잖아. 아, 뭐 그렇지. 다른 건 아니고 오늘 남편이 너한테 전화했다며? 요즘 위처증? 그런 게 생겨서 틈만 나면 나를 구속하고 옷 단속하고 내가 미칠 것 같아. 그런데 네가 잘 둘러대줬다고 해서 너무 고마워. 뭘 늘 하던 건데. 이제 나이 먹더니 센스가 좀 생기긴 했네. 역시 내 친구. 그런데 남편이 의처증이 있다고? 의처증이 심해. 정신과 다녀야 한다니까. 물건도 뒤지고 핸드폰도 뒤지고 위치 추적하고 블랙박스도 보고. 전에는 화내면서 손까지 올리려고 했다니까. 진짜 무서워. 그 사람 전부터 그런 낌새 있었잖아. 그니까 요 며칠만이라도. 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친구는 제 딱딱한 목소리에 불쾌한 듯이 씩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예전 일에 아직도 연연하니? 그래, 나 친구랑 놀려고 너 이름 좀 썼다. 왜? 그게 잘못이야? 무슨 그 정도 둘러댄 거 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친구? 그게 그냥 친구야? 아니면 아니다. 너 이별 여행 갔지? 그럼 전 남자친구랑 또 이별하니? 그게 아니면 애인 그런 거야? 네 말대로 나이를 처먹었으면 똑바로 인간 구실은 하고 살아야지. 야, 말 다 했어? 넌 늘 피해자고 주변 사람은 다 네 이용 대상이지.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필요할 때는 친구고. 웃긴다. 나 네 남편한테 다 말할 거야. 여행 빨리 끝내는 걸 추천해. 야, 이 미친. 누가 네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오랜만에 연락한다는 첫 음성 녹음을 들으면서 이미 친구 남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의 통화를 끝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약속을 정했어요. 친구는 굉장히 처세술이 좋기 때문에 제가 늦게 만나게 되면 이미 저를 거짓말쟁이에 이상한 여자로 만들어 둘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간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제가 만든 자리에 썩 내키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그건 사실 일본에서 선물로 그쪽이 줬다고 했던 거 그것 때문이었어요. 아, 그 무슨 포장지에 들어있었던 거요? 그게 사실 야한 여자 팬티였거든요. 이걸 저한테 준 의도를 더구나 새 팬티가 아니라 꼭 입었던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싫어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줬다고 확실하게 말을 들은 거군요. 네, 오해했어요. 오해할 만했네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술도 마시지 않고 굉장히 고지식하고 근면성실하다고요. 하지만 그 선물 때문에 그쪽이랑 만나는 게 못마땅했던 게 컸죠. 늦었지만 죄송해요. 아니요. 저야말로 좋은 일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전 진실을 아는 게 좋다고 판단했어요. 뭐가 옳은지 틀린지는 스스로가 판단한 부분이라고 봐요. 미안합니다. 솔직히 이 말을 왜 예전에 해주지 않았냐고 녹음 들었을 때 생각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때 저는 이야기도 듣지 않았겠죠. 단순히 제 오해와 여자친구의 말에 다른 사람을 판단했으니. 저도 그랬어요. 그쪽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친구와 만날 때 제 주변은 늘 어둡고 나쁜 사람뿐이었죠. 저 역시 그쪽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믿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다만 저 스스로도 판단할 줄 알았어야 했다는 거, 그게 잘못이네요. 진짜 허무하네요. 모든 게 거짓말이라면. 그 외에도 제가 담배를 피운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계속 몸에서 냄새 나는 걸 추궁하자 제가 골초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여기에 더 웃긴 건 제가 이번에 실연을 당해서 여행을 함께 가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친구의 거짓말 안에서 저는 연애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이별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저와는 반대로 본인은 굉장히 의리가 있는 친구처럼 보이게 포장했더군요. 마치 제가 바라고 원했던 이상향의 친구 말입니다. 앞으로 어쩌실 건데요? 저도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이혼해야죠. 힘없는 결말을 들은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그간 마음을 다쳐가며 힘든 결정을 내린 것에 비해 제 친구는 아무런 타격 없이 다른 사람을 또 만날 테니까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친구든 연인이든 부부든 누가 더 좋아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아픔의 크기가 다르니까 말이죠. 하지만 전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이혼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라는 아주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솔직히 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혹시 너무 과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똥맛 카레와 카레맛 똥의 차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그리고 제가 한 복수가 잘못된 일일까요? 문자 하나에 싱숭생숭해지는 밤입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예디학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